남편이 떠난 지 꼭 3년, 그리고 이 낡은 낚싯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운 지는 겨우 한 달이 됐다. 배 이름은 청풍호. 이름만 보면 호수에 떠 있어야 할 배지만 실은 강원도 외진 바닷가 작은 선착장에 조용히 정박해 있다. 차라리 바닷바람 맞으며 살자. 서울 아파트에서 숨막히게 사는 것보다 낫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막상 바다에 오니 그 말은 나 없이 혼자 실행하게 됐다. 남겨진 나는 그가 사다 놓기만 하고 한 번도 운전하지 못한 배를 기어코 수리하고 면허를 따고 관광객 하나 안 오는 마을에서 하루 한 번씩 바다로 나가는 연습을 했다. 처음엔 시선이 따가웠다. 여자가 무슨 배를 끌어? 낚시는 핑계고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갈 줄 알았는데? 그런 말들이 마을 장터 골목길에 떠돌았지만 이젠 이장님도 감자 팔던 할매도 그냥 내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혼자 사는 여자에게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 해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날 내 낚싯배에 첫 손님이 올라탔다. 덩치가 크고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여기 배, 탑승비 얼마예요? 나는 놀라며 대답했다. 아직 정해둔 가격은 없어요. 그냥 바람 쐬러 타시겠어요? 그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바람값으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기성이라고 했다. 배가 움직일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파도 소리에 맞춰 자기 얘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서울서 식당했어요. 말하자면 실패했고 이젠 그냥 바다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정말로 바다를 보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배를 끄는 여자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지. 그날 바다는 잔잔했다. 나는 조타 핸들을 쥔 채 말없이 앞만 보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바다 건너편 섬을 가리켰다. 저기 옛날에 군함 정박하던 섬이에요. 아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에서만 살아온 내겐 바다도 섬도 이 남자도 다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기성은 매주 한 번씩 배를 탔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세 번째부터는 확실히 일부러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세 번째 배에 올랐을 땐 나는 이미 작은 보온병 하나를 챙기고 있었다. 지난번 그가 준 커피는 미지근했지만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내려간 자리에서부터 어쩐지 혼잣말이 줄어들었다. 이번엔 어딜 데려가 줄 건가요? 그가 능청스럽게 묻는다. 나는 바다 건너 오른편 작은 무인도 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남편이 예전에 거기서 혼자 낚시하곤 했어요. 한 번도 같이 간 적은 없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조용히 조타석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나도 알았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움보다 먼저 가슴을 조이게 한다는 걸. 남편분 오래되셨어요? 나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다. 3년 됐어요. 서울에서 암투병 끝에 떠났고 이 배는 그가 맨날 말만 하던 나중에 타자던 그 배예요. 기성은 말없이 갑판 쪽으로 걸어나갔다. 배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도 나도 가만히 흔들렸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기성은 등을 돌린 채 말한다. 저도 동생 하나 바다에서 잃었어요. 선박 사고요. 10년 전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등 너머로 보이는 어깨는 꽤 오래 뭔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배는 조용히 무인도 근처를 돌기만 했다. 우린 낚시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대화도 없이 그냥 바람을 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기성은 배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바다에선 조심해야 할 게 많은 줄 아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건 조용한 바다예요. 잠잠하니까 안심하고 안심하니까 더 깊이 가버리거든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조용한 바다. 조용한 마음.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구나.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거기엔 바다지도, 낚싯대, 그리고 어디에도 가지 못했던 함께 가자는 말들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중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어 기성에게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 다시 접어 넣었다. 그건 아직 조용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내 감정과도 같았으니까. 그날도 바람은 잔잔했고 해는 마을 어기 너머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마당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물 정리를 하다 말고 자꾸만 선착장 쪽을 바라봤다. 기성은 오지 않았다. 이번엔 안 오는 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던 말이 내 안에서 생각보다 쉽게 튀어나왔다. 혼잣말이라 다행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가 오지 않은 날이 하루 이틀 사흘을 넘기고 일주일째가 되자 나는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물론 우리가 무슨 관계도 아니었고 그가 올 거란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다. 늘 보이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생각보다 더 크고 시끄럽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 양반 알고 보면 꽤 말 많았어요. 마을 통닭집 앞 벤치에서 앉아있던 아줌마 하나가 말을 꺼냈다. 전엔 동해 쪽에서 낚싯배 했는데 사고 한 번 나고부터는 손 놨대요. 사고요? 내가 되물었더니 그녀는 입을 오므렸다가 한참 후에야 이렇게 말했다. 사람 하나 못 돌아왔대요. 자기 배에서 빠졌는데 못 건졌대.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 잔잔한 물결 아래에 그의 과거가 아직 숨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낚싯대에 새 바늘을 꿰어봤다.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을 이해하는 일은 내가 가진 상처를 꺼내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우연처럼 기성이 다시 배에 올랐다. 이전과 달리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덜했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내밀었다. 미끼예요. 오늘은 진짜 낚시나 한번 해보죠. 그는 그제야 웃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입에 참 이상해요. 올라타면 죄다 들키는 기분이라. 나는 그 말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나도 그러니까. 배는 천천히 출렁였고 우리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낚싯줄을 던졌다. 그날 바다는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그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낚싯대를 들고 있었지만 실은 그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중이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느리게 불었다. 그 속에서 기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게 더 문제였죠. 바다가 너무 고요하면 사람 마음도 같이 느슨해지거든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꿈을 꺼내듯 더뎠고 나는 말없이 손등에 그물 자국을 매만지며 들었다. 손님 한 명이 혼자 낚싯줄 풀겠다고 배 뒤편으로 갔어요. 나는 엔진 점검하느라 고개를 돌렸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물소리도 비명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바늘의 미끼는 그대로였다. 그날 이후로요. 배만 타면 누구든 내 책임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났고 숨어 다녔고 이젠 그냥 누가 말 안 걸었으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배에만 타면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처음 이 배에 올랐던 날을 떠올렸다.
사람은 누구나 숨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낚싯배는 그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은신처였는지도 모른다. 남편은요. 나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배에서 바다 한 번 못 봤어요. 준비만 하다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배 탈 땐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뭘 해도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기성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이 이 배를 이렇게 제대로 물 위에 띄웠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바닷바람은 참 눈물까지 당기게 만든다. 기성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자리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나는 그 따뜻한 고요함에 아주 살짝 몸을 기대봤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그날따라 해는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기성은 더 이상 배를 빌린 손님이 아니었다.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마을 장터에선 나란히 줄을 서고 심지어 마을 초입 감자밭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둘이 같이 불려가기도 했다. 둘이 이제 부부 같아 보인다. 누군가 웃으며 던진 말에 나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기성은 그냥 씩 웃기만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다른 형태로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웬 남자를 데리고 다닌다더라. 낚싯배 핑계로 매일 붙어 있다던데. 여우같이 남편 죽고 금세 딴 사람 들였대. 소문은 언제나 제 발로 걷고 입보다 빠르게 달린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바구니에 생선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그 양반이랑 진짜 뭔 일 있는 건 아니죠?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거나 부정했겠지만 그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장님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혼자 사는 여자라서 뭘 해도 눈총을 받는 거라면 전 눈총 말고도 견딜 일 많았어요. 그 말에 이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고 그날 밤 기성은 아무 말 없이 감나무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소문 들었죠? 내가 묻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하죠? 그가 묻는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좀 익숙해요. 근데 예전엔 무서웠거든요. 이 마을에서 혼자 있는 것도 누굴 마음에 들이는 것도. 그는 한 손으로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우린 그냥 서로한테 조용한 항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조용한 항구. 그 누구도 정박할 줄 몰랐던 그곳에 지금 누군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있었다. 기성 씨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더라. 그 말은 엉뚱하게도 이장님이 아닌 동네 슈퍼 할머니의 입에서 나왔다. 동생분한테서 전화가 왔다지 뭐야. 가족이 자꾸 부르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간대. 나는 생수 2통을 들고 있던 손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 기성은 나에게 아무 말이 없었다. 그건 더 서운했다. 한 걸음씩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또다시 조용히 등만 보이게 하려는 건가 싶었다. 그날 저녁 배를 정박시킨 뒤 혼자 뱃머리에 앉았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바다는 말없이 그 흔들림을 받아냈다. 나도 그랬다.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는 일은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걸 감수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다음 날 감나무 아래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접어 기성의 고무장화 옆에 놓아뒀다. 이번엔 나 먼저 말해요. 떠나지 말아요. 이 배에 기성 씨 없으면 다시 빈 배 같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그 장화는 그 자리에 없었다. 쪽지도 함께. 그리고 사흘 뒤 배 위에 낯선 그림자가 올라섰다. 나는 배 정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기성이 서 있었다. 서울 안 올라가요?
내가 묻자 그는 빙그레 웃었다. 방에 들어갔더니 장화가 나보다 먼저 대답해버렸더라고요. 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얼굴로 그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손에 작은 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내게 내밀며 말했다. 우리 진짜로 오늘은 낚시하러 갈래요? 잡든 못 잡든 그냥 같이 던져보는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은 바다도 조용하니까요. 그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날 비록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를 낚은 날로 기억하게 되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둘이 사실상 한 집 살림 차렸다더라. 는 말이 돌고 있었다. 기성은 여전히 마을의 방을 얻어 지냈고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지어 먹었지만 사람들 눈엔 함께 바다에 나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버렸다. 혼자 살겠다고 내려온 사람이 남자 하나 들이면 말이야. 장터 이모의 혀차는 소리에 나는 이제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이장님이 또 말을 꺼냈다. 자네 너무 소란스럽게 살진 말게. 그 사람 뭐 딱히 결혼하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장님, 제가 결혼하자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바람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머물든 날아가든 그건 그 사람 자유고 전 이제 바람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이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 마을에서 누군가를 옹호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듯했다. 며칠 후 기성이 마을 작은 술집에서 술에 약간 취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말없이 걷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방파제 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밤바다는 까맣고 서로의 그림자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혼자 오래 사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지금도 가끔은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멈춰 세우고 정면에서 바라봤다. 기성 씨. 입에 처음엔 남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둘이 나눠 가진 거예요. 반은 추억이고 반은 지금. 그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다에 나무 젓가락 띄우겠단 말이랑 같죠.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처음 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줬다. 그 손은 남편의 손과도 그 어떤 사람의 손과도 달랐지만 이상하게 가장 오래된 익숙함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바람은 무척 잔잔했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다. 기성은 마당에서 그물을 들여다보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우리 오늘 어디까지 가볼까요? 나는 마른 수건을 접으며 대답했다. 남편이 한 번도 못 가봤던 곳 있어요. 지도로만 보던 저 바다 끝 작은 무인도. 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늘은 거기로 가요. 당신 마음이 먼저 가 있었던 그 섬.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낚싯배 청풍호에 올랐다. 지금 이 배는 더 이상 누군가의 유산이 아니고 누군가의 실패도 아닌 우리 둘이 만들어가는 조용한 항구이자 뱃머리였다. 파도는 낮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기성은 항로를 조용히 지켜보다 말했다. 언젠가 이 배를 팔까 생각했었어요. 바다에 얽힌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근데 당신이 이 배를 사람처럼 다뤄준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지금 내 마음과도 같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무인도 근처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갑판에 앉아 커피를 한 잔씩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살이 흔드는 그 고요한 틈에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닿았다. 기성이 조용히 말했다. 만약 나중에라도 누가 우리 둘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땐 그냥
같이 배 탔던 사이라고 대답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같이 바람을 견뎠던 사람이라고. 배는 천천히 돌았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가는 항로에 올랐다. 해는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빛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낡은 앨범 속에서 예전에 함께 그렸던 낚싯배 도면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성이 직접 손으로 써준 메모 하나를 덧붙였다. 까짓한 배 같은 방향이면 그게 집이죠. 나는 그걸 장롱 속 깊숙한 곳에 넣지 않았다. 부엌 창가 책상 위에 매일 햇살 드는 자리 위에 올려두었다. 이젠 누가 뭐래도 나는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중이다. 누군가와 함께 바다를 마주보며